IBK 기업은행. 인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소규모 교회들 모임을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단일 추경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오는 4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5, 6조 원 더 늘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엿새 만에 140개 도시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 시위 배후로 급진 좌파를 지목했는데 오히려 시위대를 더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슴 종양 수술을 위해 동물병원에 입원했던 반려견이 앞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동물병원에선 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진료 기록을 줄 의무가 없어 보호자들이 대응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이태원 클럽과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 이번에는 교회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교회 목사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가족과 동료 목사 또 함께 모임을 했었던 교회 사람들이 확진되면서 감염자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현남 기자, 하루 사이에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인천 미추홀구 등불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 지하에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교회 목사와 교인 16명이 성경 공부를 겸한 부흥회를 가졌고 이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던 인천 부평구 교회 목사 57살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료 목사와 교인 그리고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거주자가 24명으로 대부분이고 서울은 4명, 경기도 2명입니다. 첫 확진자인 A 목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시내 소규모 교회 3곳에서 부흥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곳 등불교회에서 열린 부흥회까지 나흘간 교회 4곳을 돌며 30명과 접촉했습니다. 개척교회로 알려진 소규모 교회 관계자들이 여러 교회를 돌며 진행하는 행사가 감염 확산의 매개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 교회에 가서 좀 행사를 계속했던 게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이건데 그럼 주변으로 더 퍼지지 않을지 걱정도 되네요. 네, 부흥회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방역당국이 밝혔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첫 확진자인 A 목사 감염 경로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대부분의 확진자가 검사를 받아 예배를 보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등불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인천 교회와는 다른 한 종교 모임에 갔다 확진됐던 70대 환자 한 명이 지난달 말에 숨졌다고 오늘 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 35명 가운데 24명이 그런 교회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면서 가능한 직접 만나는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6개 집단 81명입니다. 구미 한 곳 외엔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감염원이 확인된 곳은 없습니다. 인천 등불교회 등 개척교회 모임 관련 확진자가 현재 가장 많고 원어성경연구회에서 14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80대 여성 확진자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20일 날 확진되어서 5월 24일 날 치료 중 사망하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확진 시점 이후 사망까지 이르는 그 경과가 좀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고 보건당국은 교회 내 소모임, 연구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청장년층 확진자가 많았던 이태원 클럽이나 쿠팡 관련 집단 감염과 달리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고 모임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역학조사에서도
집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목사 부부가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9일 저녁 한 교회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면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모일 경우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는 착용하되 밥을 먹거나 노래 부르는 행위 등은 삼가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교회 소모임은 같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찬송가 부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무기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였는데 노래를 많이 부르는 등 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에선 주로 뭘 하던가요? 노래 부르죠, 노래. 계속? 네. 찬송가? 모르겠어요, 찬송가. 내가 처음 들어본 찬송가라. 주일 예배의 경우 뛰어앉기 등 방역 수칙이 상대적으로 지켜지는 편이지만 소모임의 경우 장소가 좁은 경우가 많아 충분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 모임이기 때문에 일반 예배랑 일반 예배랑 다르죠. 가까이 앉아서 같이 토론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종교 관련 모임 참석자들이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라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한 거는 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좀 있었는데, 특히 원어성경연구회나 개척교회 성경공부 모임 등은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나 전도사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감염이 일어날 경우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핵심분들이 또 참여하는 모임이라서 그게 또 사실 다른 교회로 확산되는 또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당국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당분간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학원에서 감염됐던 학생의 어머니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교육당국은 내일까지 수도권 지역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연세나로 학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의 어머니로 그제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줄곧 집에서 진행점을 미뤄볼 때 모녀간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강사분이 먼저 확진 판정이 났고요. 그 강사분이랑 같은 수업에 있는 이제 학생 2명이 이제 또 2차로 확진이 났고요. 그리고 그 2명 중 1명 학생의 어머니, 가족 감염으로 저희는 추정 중이에요. 예. 보건당국은 이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내 다른 학원과 교습소에 수강생과 강사, 방문자 등 4,0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3,400명은 음성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발 감염이 계속되자 교육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모레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에 등교하는 3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수도권 학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원단체는 특정 학원의 감염 사례로 전체 학원가를 규제하는 것은 이미 장기 휴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에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누가 언제 거기 다녀갔는지와 또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상우 기자, QR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홍대 앞에는 노래방이나 클럽 그리고 헌팅 포차 같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시설에 입장을 하려면 방문자가 직접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방식으로 방명록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자방명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먼저 방문자는 포털 사이트 앱 등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습니다. 이걸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를 하면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과 출입 시간이 암호화돼서 방문 기록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기록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등의 역학조사에 활용이 되고 4주 뒤에는 모두 파기됩니다. 정부는 오늘 저녁 7시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서울과 인천, 대전의 클럽,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 오는 10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던데 그런 곳에도 이제 사람들 가지 말란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네, 경기도는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 물류창고나 콜센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수시로 몰리지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시설은 앞으로 2주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업체의 영업 중지와 고발, 구상권 청구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자제하고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여름엔 빈자리 찾기 힘든 곳인데 올해는 파라솔 사이에도 거리를 좀 두고 또 단체 여행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KNN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초 이른 더위 속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하루 3만여 명가량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개장 첫날 한산합니다. 모래사장을 수놓던 파라솔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파라솔 4천여 개가 들어서 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해변이 텅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초에 파라솔이 다시 설치될 예정이지만 그 수는 2,400개에 그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은 일단 300m만 공식 개장했습니다. 사고를 대비한 안전 요원들은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백사장 차양막 거리는 2m 간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피서객들은 해수욕장 출입구에 방문자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피서용품을 임대하는 피서객을 위해서 현금 결제 시 임대 개장 기록 후에 감염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해수욕장 이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 방문은 자제하고 침뱉기 자제도 권합니다. 이용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한적한 중소형 해수욕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들이 철저히 지켜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라솔 2m씩 거리를 둬도 이제 물에서 다 같이 놀고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자체는 7월 1일 전면 개장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28조 4천억 원이 그동안의 가장 큰 규모였는데 이번엔 30조 원을 넘길 듯합니다. 한 해 추경을 3차례나 하는 게 48년 만에 처음이기도 한데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5, 6조 원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당정협의에 이어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청은 오늘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3차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3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안에서 5, 6조를 늘리기로 당정이 의견 접근을 봤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으로 현재 113만 명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58만 명 더 늘리고 소상공인에겐 긴급자금으로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3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채권 안정펀드와 증시 안정기금에도 정부 재정을 투입합니다. 민주당이 넣은 예산도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4만 1,000곳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통합당도 확장 재정 기조 자체엔 원칙적 공감을 표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면은 협조해 줄 수 있죠. 오는 4일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 이달 안에 처리가 당정의 목표인데 추경안 심사를 할 예결위 구성, 즉 국회 원구성이 선행돼야 하고 세입 경정, 즉 부족한 세입을 어느 정도 보충할지 또 국채 발행 규모는 얼마나 할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변수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세 번째 추경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건 내수 살리기입니다. 할인 쿠폰, 환급, 세금 감면 다 동원할 테니 코로나 사태로 미뤘던 소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숙박, 관광, 외식, 체육 등 8개 분야에서 1,700억 원어치의 소비 쿠폰이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체를 예약하는 100만 명에게 4만 원의 할인 쿠폰을 주고 실내 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구매하는 40만 명에게 3만 원을 환급해주는 식입니다.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데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약 9천억 원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70%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폭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0%로 축소됩니다. 대신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비싼 차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대 정도가 확정됩니다. 소비 대책을 많이 역점을 뒀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 대책들이 결합이 되면 소비 쪽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0.1 정도를 저희가 기대하고 과거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줘서 기업 투자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5조 7천억 원 규모의 양재 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생활 SOC 사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기본소득제 도입도 우리 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를 축으로 삼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기본 구상은 고용안전망 확대를 바탕으로 디지털과 녹색 산업에 재정을 투입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31조 3천억 원, 2025년까지 모두 76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는 55만 개입니다. 디지털 뉴딜에선 크게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됩니다.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깔아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 질환자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선 어린이집, 국립학교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전개됩니다. 고용안전망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는 방문 판매원 등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55만 개 일자리 중엔 상당수가 단기 일자리여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기엔 아직 지향점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도 추가 과제를 보완해서
다음 달 종합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 그걸 계기로 시작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미국 중부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처음 시작된 항의 시위가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전역 엿새 만에 140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가게를 털고 또 불을 지르면서 15개 주에서는 방위군 5,000명이 투입됐고 40개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도시가 통행을 금지한 건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됐던 지난 196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김윤수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백악관 뒤편 광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최루탄이 발사되고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흥분한 시위대는 워싱턴 DC 곳곳의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Now we're starting to see looting. That is Continental Wine and Liquor across the street there. Basically, people broke through the front door. 백악관 바로 뒤에서 일어난 소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지하 벙커로 대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LA 등에서도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갔고 도시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 시위의 배후로 극좌파, 안티파를 지목하고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being driven by Antifa, and they did it in Seattle, they've done it in Portland, they've done it in Berkeley. This is a destructive force of radical. 그러나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위대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선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자, 김윤수 특파원, 그거 시간이 이제 아침 7시가 막 넘었을 텐데 좀 뒤에 보니까 시위대가 쓴 걸로 보이는 글씨도 보이고요. 근데 지금 시위는 잦아든 건가요? 네, 지난밤 시위가 격렬했던 백악관 뒤편 라파에트 광장입니다. 이 뒤로 보시는 곳이 어젯밤 시위대가 불을 질렀던 곳인데요.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아침이 되면서 모두 해산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또 이 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 배후를 이제 극좌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안티파시스트의 줄임말로 보시면 됩니다.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인 단어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한 건 다분히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몰고 가서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을 테러 조직과 동일시를 하고 그 반작용으로 지지 기반인 보수 우파를 결집한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흑인들은 나를 찍지 않는다 이런 표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위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극하고 있으니까 치안을 직접 담당하는 쪽에서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He speaks and he makes it worse. There are times when you should just be quiet, and I wish that he would just be quiet.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이 그 미국에 있으면 걱정이 들 텐데 우리 그 현지 교민들 가운데 피해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외교부 집계로는 모두 26건의 한인 상점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 상점 피해를 입은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한 교포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소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쇼핑몰 일부분이죠. 두 번째 가게는 베니아라 문을 다 막았는데도 그래도 뚫어서. 이 LA와 애틀랜타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한인 상점만 골라서 약탈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 시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제가 어제 시위 현장에서 보니까
대부분 시위대들이 마스크를 쓰기는 했는데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구호까지 외치고 있으니까 비말 감염이 실제로 우려가 됐습니다. 이 체류탄을 쏘면 눈물, 콧물까지 나오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각 주정부들은 시위대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가한 뒤에는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국에게 공격을 받았었던 중국은 방금 보셨던 이 흑인 사망 사건을 고리로 미국을 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인종차별은 미국의 고질병이라면서 미국의 가장 아픈 구석을 정색하고 찔렀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严重干涉中国内政，破坏中美关系，必将损人害己。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반박하더니 미국의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엔 미리 준비한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며 인종차별은 미국의 고질병이라고 미국의 아픈 구석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遭受种族歧视是美国社会痼疾，当前事态再次反映了美国国内种族歧视。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에 같은 소재로 되받아친 건데 관영 매체들의 비난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홍콩 시위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불렀던 미국 정치인들이 이 풍경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비아냥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길을 숨진 흑인 이름을 따서 플로이드 거리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국 공산당 직책인 총서기로 부르고 중국을 독재 정권이라 비판했는데 쌓였던 불만을 이때다 쉽게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중 양국의 갈등 양상이 상대의 치부를 직접 겨냥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관련한 의료 분쟁도 많아졌습니다. 이 푸들은 코코라는 반려견인데 지난해 가슴 종양 수술을 위해 한 동물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의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살 푸들 코코의 지난해 1월 모습입니다. A씨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인데 지금은 왼쪽 앞다리가 사라졌고 온몸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9월 코코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가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엿새 뒤 퇴원했는데 걸음걸이가 전과 달랐습니다. 물을 먹으러 걸어가는데 왼쪽 앞다리를 이렇게 못 뛰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왼쪽 앞다리 뼈가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코코에 깁스를 했고 11월부터는 입원시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를 한 지 5개월이 지난 4월 A씨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온몸에 감은 붕대를 잘라내자 코코의 등 살갗이 화상으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따졌더니 간호사가 등에 대준 온수매트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다 만들어 놓냐고. 살색해주라고 물침대 만들어주라고 했더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병원에 맡겨 진료를 받아보니 염증과 근육 손실로 앞다리 뼈가 드러날 정도였고 화상으로 근육, 피부도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다리를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얘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코코는 결국 앞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온수매트 사고로 인한 화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앞다리를 절단한 데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만한 징후들이 없어서 저도 솔직히 좀 놀란 건 사실이거든요. 검사 수치들이 나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절단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A씨 측은 국민청원과 SNS에 병원 책임을 묻는 글을 올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은 A씨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코코를 둘러싼 의료 분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보신 것 같은 동물병원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300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치료받던 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동물병원이 진료 기록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이 부분 짚어봤습니다. 코코 주인 A씨 측은 병원 과실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서 병원이 진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CCTV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병원 관련 의료 분쟁은 피해 당사자인 동물이 의사 표시를 못하는 만큼 상세한 진료 기록을 입수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은 진료 기록 제출 의무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행위를 할 때는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료 기록부밖에 없거든요. 그런 진료 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수의사에게는 없으니까. 거기에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죽거나 다치게 했다 해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료 기록이 발급이 되도록 의무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 상담이 해마다 3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게 동물단체의 주장이지만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들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암소 한 마리가 도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포함해 2명이 다쳤고 소는 마취제를 여러 발 맞고 쓰러졌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 흥분한 암소 한 마리가 도로 위를 뛰어다닙니다. 마취총 3발을 맞고도 유유히 도심을 거닐던 소는 구조대원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도로상 위에 소가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흥분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를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마취를 했습니다. 암소 주인인 71살 조모 씨가 우시장에서 산 600kg짜리 암소를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흥분한 소가 조 씨를 치고 달아난 겁니다. 조 씨는 골반뼈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소는 농가에서 2.4km 떨어진 아파트 대로변까지 활보해 놀란 80대 행인이 추가로 다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막 올라갔더니 이리 갔다 하고 한 2시간 만에 그거 됐어. 쏘고 막 요 옆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건너가고. 아파트 앞 대로변에 소가 나타나 생포작전을 벌인 지 2시간 만에 구조대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소방대원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대낮 도심 속 암소의 탈주극은 포획 과정에서 마취총 3발을 더 맞은 뒤 소가 죽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대학들이 많았는데요. 인하대 의대 온라인 시험에서 집단 부정 행위가 있었습니다. SNS로 답을 공유하고 아예 모여서 문제를 풀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하대학교 의대생들의 SNS 채팅방에 뜬 공지입니다. 혼자 치러야 할 온라인 시험에 상당수 학생이 모여 시험을 받고 이에 대해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부정 행위를 한 학생은 의대 본과 1, 2학년들입니다. 학교 측이 지난달 12일 본과 2학년의 부정 행위를 포착해 조사를 벌였는데 내부 제보로 본과 1학년도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학 측은 조사 결과 본과 1학년생 57명 중 50명, 2학년생은 52명 중 41명이 시험 중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1, 2학년 재학생의 80%가 넘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고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애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들은 SNS로 정답을 공유한 것은 물론 많게는 9명까지 모여 함께 시험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행위 가담자 대부분은 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학년이 본 기초의학 총론은 배점이 큰 5학점짜리 중간고사 과목이고 2학년의 근골격계 내부미계 시험은 단원평가로 학점에 포함됩니다. 교수진이 과목 내 문제 순서를 바꿔놓거나 문제당 시간 제한을 뒀다지만 화상캠 같은 감시 장치는 없었습니다. 인하대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40살 A씨. 지난해 8월 딸에게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생활고와 가정 불화를 겪은 42살 B씨는 재작년 착화탄을 피우고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약물 과다 복용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끝내 숨졌고 두 엄마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숨겨져 있다며 두 사건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행되는 소위 동반자살 형태의 범행은 살인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청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최근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무려 50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증시로 유입됐습니다. 그 틈을 타고 오르는 종목을 찍어주겠다, 또 몇 프로 수익 보장한다면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 고수가 채팅방을 통해 급등할 주식, 살 때와 팔 때를 이끌어준다는 주식 리딩방. SNS로 광고한 리딩방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고 묻자 대번에 200% 이상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자신들을 알게 됐냐고 묻기도 합니다. 주부 A씨도 광고 문자를 받고 이런 리딩방에 참여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움받는 게 낫겠다. 찍어주는 종목만 제때 사고 팔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단 말에 리딩비라고 부르는 수수료 6달치 3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만에 수백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주식에서도 들고 마음고생하고 가입금액 다 날리고 그랬어요. 이런 리딩 업체들은 SNS나 문자로 광고를 하면서 200~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년에 수백만 원의 리딩비를 요구합니다.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자신들 계좌로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곤 투자 과정에서 모두 날렸다고 둘러대며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75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자다가 엄청 울었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또 한심하더라고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사투자자문은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1대1로 자문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거의 99% 그냥 다 사기거든요. 수익률을 너무 과장해서 광고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은 불법 투자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가정의 역할을 분담해왔던 학교 또 유치원이 코로나로 문을 닫으면서 우리 사회 돌봄 대책이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과 그 이면까지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아이들 돌보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15년 차 직장인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서미옥 씨.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이어지던 일상에 최근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종일 집에만 머무르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다. 유치원생인 둘째 자녀 앞으로 나오는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이 도움은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더 길어지면 보육과 경력 가운데 선택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그게 가장 걱정돼서 일에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아이가 너무 못 견뎌하면 휴직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 3월 말 정부 연구기관 조사 결과 가정 내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73%나 됐고 이어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결국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이집까지 문을 닫으면서 육아 부담은 더 커졌지만 남편의 육아휴직 또는 남편의 가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신랑 자체 육아휴직이나 뭐 그런 거 자체가 없는 회사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시켜서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기가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이른바 독박 육아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독박 육아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혼자 나가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해소 방법이 너무 없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었던 그런 기능들이 하나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기존에 우리가 52시간 노동 뭐 그 이상의 노동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면 가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이나 영유아 긴급 돌봄제도 같은 긴급 보육지원뿐 아니라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일상적 보육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는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드물지만 뇌에 염증이 생긴 것처럼 경련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세는 바이러스가 후각신경을 타고 뇌에 침투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구시 의사회가 증세가 가벼운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한 결과 3,191명 중 15.3%에서 후각과 미각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났고 남성은 20, 3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각신경을 타고 뇌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증세가 시작된 지 4일 된 25세 코로나19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후각신경들이 뇌 안으로 모이는 후각망울에 하얀 염증 소견이 관찰되고 인접한 뇌에도 하얗게 염증이 옮겨갔습니다. 28일 후 뇌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하얗게 보이던 염증은 모두 가라앉았지만 후각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후각기능 소실이 지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뇌 침투 경로가 밝혀지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뇌염 환자처럼 경련 증세를 보이거나 척수병 환자처럼 운동장애를 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나 척수에서 오랫동안 잠복할 경우 완치된 후에라도 신경계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시내티대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후각저하 증세가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 악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미국의 민간 회사가 만든 첫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발사 19시간 만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주 여행이란 상상을 상상해서 끝내지 않는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어젯밤 11시 16분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안착합니다. It's great to get the United States back in the crewed launch business, and we're just really glad to be on board this magnificent complex. 임무 수행을 마친 비행사들이 귀환에 성공하면 크루 드래건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 공인받습니다. 크루 드래건을 만든 민간 회사 스페이스X는 오는 2024년 민간인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 탐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ecoming a multi-planet species in spacefaring civilization, it's important to have a future that is inspiring and appealing.
스페이스X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의 설립자면서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전기차와 우주 여행에 이어 스케이트보드에 차를 실어 지하 터널을 시속 200km로 달리게 하겠다는 지금으로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AI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은 위험하다며 인간을 지키기 위한 연구에 돈을 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I'm not trying to be anyone's savior. I'm just trying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not be sad. 시작할 땐 엉뚱해 보였던 상상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드는 괴짜 천재의 행동이 21세기 인류의 삶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